안녕하세요. 가톨릭대학교 미디어기술 콘텐츠학과 교수 이동원입니다. 저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디지털 시대, 진화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주제로 이야기를 나누고자 합니다. 짧지만 인사이트를 얻어가실 수 있는 의미 있는 시간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우선 제 소개를 간단히 하고 진행하겠습니다. 저는 연극, 영화, 게임, 애니메이션, 그리고 메타버스까지 다양한 미디어에서 펼쳐지는 이야기 예술에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콘텐츠들의 스토리텔링을 연구하고 또 기획 창작하는 활동을 하고 있어요. 작년에는 스토리 유니버스라고 하는 책을 한 권 집필했는데요. 뉴미디어 시대의 스토리텔링의 모든 것이라는 거창한 부제를 달고 있습니다. 혹시 오늘 강의를 보시고 나서 조금 더 스토리텔링에 대해서 알고 싶다 혹은 배워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이 책을 참조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이야기를 시작해 보도록 하죠. 저는 스토리가 가지고 있는 상상력의 힘을 믿는 사람입니다. 사실 스토리는 우리가 태어나면서부터 어찌 보면 죽을 때까지도 우리 곁을 지켜주는 친구가 아닐까 싶은데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 단순한 놀이문화 혹은 유의적인 활동으로 치부해 버리는 경향이 많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우리 삶 자체를 좀 달리 인식하고 다르게 변화시켜 줄 수 있는 원동력이 저는 스토리에 있다고 믿습니다. 한 가지 더 재미있는 것은요. 미디어 환경이 진화함에 따라서 이 스토리텔링의 양상들도 특징들도 함께 변화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 변화의 양상들이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함께 이야기해 보려고 해요. 크게 세 가지 단계로 나눠서 설명할 수 있을 겁니다. 첫 번째 단계는 바로 일방향 스토리텔링입니다. 소설이나 만화, 영화와 같은 올드 미디어에서 주로 등장하고 있는 양상들이고요. 두 번째 단계는 바로 뉴미디어, 즉 게임이나 MMORPG, 웹 콘텐츠 등에서 등장하는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의 양상들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제 우리가 앞으로 만들어 가야 하는 스토리텔링들의 양상인데요. 리얼 액티비티 스토리텔링이라고 이름 지어봤습니다. 바로 메타버스나 실감형 미디어에서 이런 스토리텔링들의 특징들을 선보일 수 있게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러면 차근차근 하나씩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첫 번째, 일방향 스토리텔링, 원웨이 스토리텔링입니다. 원웨이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작가가 쓴 작품을 향유자가 읽음으로써 이야기를 향유하는 일방적인 소통 방식을 말합니다. 개발자, 즉 작가는 완결된 스토리를 제공하고요. 사용자, 독자는 제공된 스토리에 어떤 영향도 미치지 못한 채 수동적으로 이야기를 향유하기만 할 뿐이죠. 대표적으로 소설이나 만화, 영화 같은 미디어에서 이런 원웨이 스토리텔링의 양상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사실 이 소설은 재미있는 이야기의 결정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떤 내러티브 중심의 이 소설에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만화라고 하는 새로운 장르가, 새로운 미디어가 탄생했는데요. 이 이미지가 더해지면서 기존의 내러티브를 소멸시키거나 퇴화시킨 것은 아니고 이 내러티브가 전하려고 하는 바를 더욱 의미 있게 표현하거나 혹은 이전의 내러티브로서는 도저히 표현할 수 없었던 메시지들도 이제 다채롭게 충실하게 표현할 수 있다라는 장점을 갖게 된 거죠. 그래서 어쩌면 우리가 만화가 소설보다 더 재미있는 이유이기도 할 거예요. 이후에 이제 전기가 발명되면서 영상기가 등장하게 되었고요. 움직이는 이미지인 모션을 이야기 예술에 추가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설이나 만화, 영화 같은 올드 미디어는 우리가 아무리 그
제공되는 스토리에 영향력을 미치려고 해도 접근 가능하지 않습니다. 일예로 로미오와 줄리엣을 생각해 보시면 쉬울 것 같아요. 소설로 로미오와 줄리엣이 쓰여졌든 만화로 혹은 영화로 펼쳐지든 우리가 아무리 로미오에게 줄리엣은 죽지 않았어. 조금만 기다려 로미오. 곧 줄리엣이 깨어날 거야 라고 외쳐도 안타까움에 외쳐도 로미오는 우리들의 말을 들어주지 않습니다. 그것이 바로 원웨이 스토리텔링의 특징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이제 디지털 기술이 발전하면서 컴퓨터가 이야기 예술에 결합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라고 하는 새로운 양상들이 펼쳐지게 되는 거죠. 개발자, 즉 작가는 기본적인 내러티브와 바운더리를 사용자에게 제공합니다. 그러면 사용자는 제공된 바운더리 내에서 어떤 변종의 이야기들을 생성하면서 자신만의 스토리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죠. 흔히 게임을 생각하시면 가장 손쉬울 것 같아요. 퀘스트가 부여되는데 그 퀘스트를 수행할 것인지 수행하지 않을 것인지 그 선택의 몫은 모두 다 이 사용자, 플레이어에게 있게 되니까 말이죠. 때문에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 같은 경우에는 10명이면 10명 모두가 다 그 이야기를 향유하는 경로와 경험의 양과 질이 다르게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것은 이 어떤 바운더리 내에서 변종의 이야기를 생성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이 바운더리를 넘어서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를 발생시키는 경우들도 종종 등장한다는 거죠. 혹시 리니지에서 일어났던 바츠 해방 전쟁이라는 서사를 아시나요? 원래 성을 함락하고 성을 빼앗고 함락해서 빼앗고 자신의 성으로 만들어라 라는 것이 목표였던 리니지 게임하고는 다르게 플레이어들이 마치 프랑스 대혁명처럼 자신들의 자유와 권리를 되찾기 위해서 사용자들끼리 전쟁을 벌였던 그런 서사가 있습니다. 개발사에서 개발자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스토리들을 사용자들이 스스로 발생시킨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어요. 그리고 아주 가끔은 시스템조차도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을 발생시키기도 합니다. 더 중요한 것은요, 이런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이 발생하는 과정 중에 이 다수의 사용자에 의해서 다양한 커뮤니티들이 발생하고 이 커뮤니티들마다의 새로운 문화가 형성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일들이 일어날 수 있는 것은 사실상 이 디지털 기술이라는 것이 상호작용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인터넷 포털 사이트의 메인 페이지에 최초에 접속했을 때 처음 마주하는 사이트 화면은 모두가 다 동일하지만 어떤 부분을 선택해서 클릭하느냐에 따라서 이 경험하는 기사나 글이 달라지는 그런 결과들을 만드는 사례들을 충분히 경험하셨을 겁니다. 이것 또한 모두가 디지털 기술로 만들어진 웹이 상호작용적인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요. 이 사용자가 개입해서 다음의 스토리를 바꿀 수 있는 상호작용성이라는 것은 이 웹과 게임을 필두로 하는 뉴미디어가 핵심 가치로 가지고 있는 그런 성질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런 그 기술의 발전은 사실상 여기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네트워크 기술이 더 발달하고 현실과 가상세계를 융합하는 메타버스라고 하는 혹은 실감 미디어라고 하는 기술들이 발전하면서 이 세 번째 단계인 리얼 액티비티 스토리텔링 혹은 리얼 익스피리언스 스토리텔링이라는 현상들을 마주하게 됩니다. 이 리얼 액티비티 스토리텔링 단계에서는 우리가 더 이상 아바타를 활용하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단계였던 게임 인터랙티브한 스토리텔링에서는
현실의 나를 대신해주는 아바타를 활용해서 이야기를 만들어 갔다면, 이 세 번째 단계에서는 내가 그 세계의 주인공이 되어서 각자의 이야기를 만들어가는 식으로 스토리텔링이 전개됩니다. 특히나 다수의 사용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점점점 많아질 겁니다.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요. 그래서 컬렉티브 인텔리전스, 즉 집단 지성을 활용한 그런 스토리텔링들이 펼쳐질 것이라고 예상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이제까지 우리가 컴퓨터 너머의 세계, 가상 세계를 현실 세계와 철저하게 분리된 세계로 인식했던 것들이 이제 무너지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허구의 한계를 벗어나서 현실의 경제, 사회 활동과 직접적으로 면밀하게 연결되는, 그렇게 확장되는 디지털 트윈의 세계가 이제 우리 앞에 펼쳐질 겁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는 우리가 활동할 수 있는 무대가, 공간이 점점 넓어지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이러면서 동시에 이질적인 매체, 집단, 장르, 그리고 이질적인 세대가 광범위하게 융합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제 우리가 마주하게 된다는 거죠. 그야말로 통합되는 어떤 초연결의 시대가 펼쳐지는 겁니다. 디지털의 경험과 실제 경험이 통합해서 새로운 스토리텔링들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것들을 우리가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고 부르는데요.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사실 어느 날 거창하게 혁명적으로 탄생한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1995년도에 미국 콜로라도주에서 열린 디스토리 페스티벌에서 명명되었습니다. 사실 이 페스티벌에 참가한 참가자는 고작 30명 정도였다고 해요. 이들은 디지털 미디어가 개개인의 삶을 아카이빙 하는데 굉장히 큰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주목합니다. 그래서 그들이 논의했던 어떤 스토리텔링들은요, 되게 소소한 것들이에요. 작물을 재배하는 과정을 사진과 함께 포스팅하는 짧은 이야기들,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샀는데 사다 보면 그 물건에 대한 호불호가 생기잖아요. 그 호불호를 언급하는 포스팅이라던가, 혹은 엄마와 딸에 대한 비디오, 페이스북에 올라온 홀로코스트 희생자들의 삶을 다룬 콘텐츠들, 이런 것들이 그냥 지나가 버리는 낙서가 아니라 어떤 우리의 삶을 더욱더 풍요롭게 해주는 의미 있는 것이다 라고 인식하게 되면서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명명하게 된 것입니다. 이 페스티벌을 설립한 사람은 다나 애틀리라는 아티스트예요. 그는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이 디지털화된 비디오, 사진, 예술의 새로운 세계와 기존 이야기가 구술되던 구전 문화 시대를 병합해주는 최고의 방법론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이 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서 그의 할아버지가 수년 동안 가족의 삶을 아카이빙했던 짧은 비디오 클립을 이 페스티벌에서 공개해요. 강의록의 가운데에 있는 이미지를 보시면 그 비디오 클립의 일부인데요. 이 비디오가 시작되면 가족들이 나란히 줄을 서서 집 밖으로 나옵니다. 그리고 카메라를 향해서 나란히 서요. 각자 제자리에서 한 바퀴씩 돕니다. 한 바퀴를 돌고 나면 조금 성장한 아들들의 모습으로 편집이 되죠. 그리고 다시 한 바퀴 돕니다. 제자리를 돌 때마다 두 아이는 성장하고 아버지는 나이가 들게 되죠. 그리고 성인이 된 아버지는요, 결혼을 합니다. 그러니까 성인이 된 아들은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 아이를 낳게 되죠. 그 아이가 바로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선구자라고 할 수 있는 다나 애틀리입니다. 이 영상을 보고 있으면 이 다나 할아버지, 그리고 아버지, 그리고 다나까지 이 3대에 걸친 가족의 따뜻한 삶 같은 것들을 뭉클하게 느낄 수 있어요. 이것에 주목하게 된 거죠. 그러니까
어느 가족이나 혹은 어느 개인이나 자신의 삶을 개인적으로 소장하도록 아카이빙할 수는 있는데 그것을 아카이빙만 할 뿐이지 다른 사람들에게 공유하면서 그 인생을 엿보는 기회를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죠. 그 이전에는요. 그런데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기술이 디지털 미디어라는 어떤 기능과 역할이 대두되면서 우리가 이렇게 자신의 삶을 기록했던 이 따뜻한 영상들을 함께 공유할 수 있는 그런 시대를 맞이하게 되었고 그것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다라는 것을 말했던 겁니다. 사실 여러분들도 여러분들의 핸드폰에 다양한 영상들, 다양한 이미지들을 기록해 놓고 있죠. 그런데 그 기록했던 그 추억들을 나 혼자만 간직하는 것이 아니라 SNS를 통해서 혹은 유튜브를 통해서 다양한 사람들과 공유하면서 자신의 삶을 더욱 풍요롭게 하는 그런 일들을 최근에 하고 계시잖아요. 그 시작을 바로 다나 에칠리가 했다는 것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때문에 다나 에칠리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디지털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을 디지털화된 비디오, 사진, 예술의 새로운 세계와 구술되던 이야기의 구시대를 병합해주는 최고의 방법론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기술 때문에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창작자가 될 수 있다고 기대하는 거죠. 브라이언 알렉산더 역시 비슷한 뉘앙스로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을 정의합니다. 오늘날의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기술에 정통한 개인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자신의 창의력을 표현하고자 하는 누구나 기술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야기를 나누는 방법을 배울 수 있다고 말이죠. 즉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이야기하는 스토리텔링이라는 것은 단순하게 기술이 변화하면서 변화된 것 혹은 디지털 기술을 핵심 요건으로 하는 것이라고 해석하기보다는 우리의 삶 자체, 우리의 태도, 우리의 권리를 바꿔주는 패러다임의 변화로 인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때문에 이 디지털 스토리텔링의 시대에 우리들에게 필요한 역량도 좀 변화하고 있습니다. 올드미디어 시대의 스토리텔러들은요, 문장력과 비평적 사고력이 가장 중요한 역량으로 뽑혔습니다. 얼마나 깔끔한 문장을 비문 없이 수려한 문장을, 아름다운 문장을 쓰느냐, 그리고 남이 쓴 문장을 봤을 때 그 문장을 냉철하게 비평할 수 있느냐, 이런 능력들이 가장 중요한 능력이었던 시대가 있었죠. 그런데 최근에는 이미지와 모션이라고 하는 새로운 기술이 도입되면서 이 스토리를 어떤 미디어에 결합할 수 있는가, 그리고 그 미디어와 결합할 때 스토리는 어떻게 변화해야 하는가를 함께 연구하는 기획력과 창의적인 사고력 또한 스토리텔러들에게 요구되어졌습니다. 스토리 빌딩의 능력들이 요구되어진 거죠. 그런데 이제 기술이 발전하면서 실감 미디어 혹은 메타버스 같은 세상의 스토리텔링들은요, 구현력과 감각적 체험 그리고 융합적 사고력까지 요구하는 시대가 되었다는 거죠. 그야말로 다양한 플랫폼에서 구현할 수 있는 비주얼 스토리텔링 능력, 그리고 인터랙션 작동 원리에 대한 이해와 인터랙션을 디자인할 수 있는 능력, 그야말로 기획, 전략, 마케팅, 그리고 시스템 기획까지도 할 수 있는 스토리 두잉의 능력들도 필요로 하게 된 것입니다. 굉장히 많은 역량들을 스토리텔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죠. 이런 시대, 진화하는 디지털 스토리텔링은 6가지 특징으로 좀 차별화할 수 있을 건데요. 그 6가지를 저는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화, 그리고 모듈성, 창작 주체의 대중화, 선택과 배열을 통한 참여적 픽션,
경험적 공간성, 그리고 영원한 생성성으로 꼽습니다. 우리가 이 짧은 시간에 이 6가지 특징들을 모두 다 살펴보기는 사실상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은 1, 2, 3번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화와 모듈성, 그리고 창작 주체 대중화 이 3가지만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첫 번째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화입니다. 자, 이 말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선 데이터베이스가 무엇인지를 좀 간략하게 살펴봐야 할 건데요. 사실 데이터베이스는 데이터들이 저장되어 있는 특정한 집합체입니다. 사실 이 단어는 1950년대에 미국에서 처음 사용되었다고 해요. 그러니까 컴퓨터를 활용해서 어떤 정보를 집중적이고 효율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그런 의미에서 등장했다고 합니다. 근데 사실 우리가 되돌려서 생각해 보면 인류는 컴퓨터 기술이 등장하기 이전부터 어떤 정보들을 저장하는 공간을 구축해 왔습니다. 그 공간은 수많은 기록물들이 저장되어 있는 도서관에서부터 비롯되죠. 전통적으로 인류는 자신의 경험이나 어떤 기록들, 남겨야 하는 지식들을 책이나 서류 등을 통해서 아카이빙 해왔죠. 그리고 그 아카이빙들을 우리가 아카이빙에는 일상적인 생활사뿐만이 아니라 전쟁이나 갈등과 같은 되게 심각한 역사들까지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기록들을 도서관이라고 하는 특별한 공간에 집적해 놓은 거죠. 언제고 찾아볼 수 있도록 말이죠. 뿐만 아니라 예술 작품이나 발명품 같은 것들, 최근에는 이제 과학기술까지도 인류는 수집하고 있는데요. 박물관, 미술관, 그리고 과학관 같은 곳에다가 이 수많은 데이터들을 아카이빙하면서 인류가 진화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디지털 기술이 등장하면서 이 데이터를 저장하는 방식이 달라지게 된 거죠. 책은 전자책으로 바뀌기도 했고요. 문서는 텍스트 파일 형태로 바뀌었고, 회화 작품들 역시도 이미지 파일로 전환되기 시작합니다. 최근에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그래서 디지털라이즈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어떤 유산들을 기록, 아카이빙 되어 있는 자료들을 디지털라이즈드 하는 그런 사업들이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그런 것이 바로 이런 변화의 양상 때문이다 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변화하는 저장 장치 그리고 데이터들은 우리들의 이야기 예술도 변화시키고 있다는 거죠. 뉴미디어의 대표적인 이론가입니다. 레프 마노비치라는 학자가 있는데요. 이 학자는 데이터베이스 시대를 서사와는 대립적인 관계를 갖는 시대, 즉 서사와 경쟁하는 시대라고 표현합니다. 좀 더 자세히 설명을 해보자면 사실 이 데이터베이스 시대 이전에는요, 이 서사라는 것이 문화를 표현하는 핵심적인 형식이었습니다. 이 서사라는 건 뭐죠? 아리스토텔레스 시대부터 계승되어 내려오는 형식이죠. 소설이나 영화 이야기 전개 방식이 바로 서사니까 그것을 떠올리면 쉽게 이해하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서사에서는 항상 어떤 조건들이 있냐면 선후 관계를 따집니다. 원인과 결과라는 인과성으로 이야기를 묶어내는 특징을 가지고 있죠. 그리고 이런 특징 때문에 일종의 순서 짓기를 지향하게 됩니다. 시작은 어디이고 끝은 어디다 라는 어떤 완결된 흐름이 굉장히 중요한 가치로 여겨졌던 거죠. 그리고 이 서사라는 프레임 안에 존재하는 수많은 데이터들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인과관계로 엮여져 있기 때문에 단단한 연결고리를 가지고 결속되어 있었습니다. 개별적으로 독자적으로 떨어져 나올 수 없는 구조로 되어 있는 거죠. 결속력, 완결성, 하나의 세계관, 이런 하나의 틀, 이런 것들이 이 서사 시대에 굉장히 중요한 가치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래서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우리가 어디 가서 나를 소개한다라고 했을 때 나는 제가 이동훈이잖아요. 무슨 파의 몇 대 손이고 우리 가족은
4인 가족이며 뭐 아버지 어머니는 어떻고 거기에 첫째 딸로 태어나서 뭐 이런 내용들, 이게 이제 이 순서짓기 패러다임 안에서 펼쳐지는 우리들의 사고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드라마의 인물 관계도 같은 거 보시면 사실 이 내러티브 시대의 유산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라고 보실 수 있겠습니다.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얽혀 있는 인물들, 집단들이 매우 중요하다라는 걸 대변해주는 그런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데이터베이스 시대로 넘어오면서 좀 달라진다는 거죠. 어떻게 달라지느냐? 데이터들이 독자성을 갖게 됩니다. 그리고 선택과 연결의 다양성도 갖게 되고요. 재가공과 재생산의 가능성들도 갖게 됩니다. 즉, 이렇게 어떤 하나의 세계관에 묶여 있었던 수많은 데이터들이 하나씩 독자적인 어떤 성질들을 가지고 그 세계관에서 벗어나서 다른 세계관으로 이동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갖게 되는 거예요. 잘 아시는 것처럼 어벤져스의 사례가 아주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벤져스는 사실 뭐 다양한 마블의 영웅 캐릭터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야기를 만들어가게 되는데요. 이전 세계, 이전 패러다임의 그 서사 중심의 패러다임에 갇혀 있는 우리들이었다면 어떻게 캡틴 아메리카와 헐크가 만날 수 있겠어? 그 둘이 사는 세계는 다른데. 뭐 극단적으로 토르와 헐크가 만나다니 말도 안 돼. 이런 이야기들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하나의 세계관, 헐크는 헐크의 세계관, 토르는 토르의 세계관에 묶여 있는 연결되어 있는, 결속되어 있는 존재가 아니라 데이터 하나로 독립되어 있는 존재다라는 인식이 시작되면서 이 데이터들을 기존의 세계관에서 분리시켜서 다른 세계관으로 이동하는 것이 가능해진 것이죠.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들의 독자성이 인정받기 시작하면서 이 데이터들을 서로 연결시키는 것들, 그 연결의 다양성들 또한 가능해졌다는 겁니다. 특히나 이 데이터를 연결한다라는 것은요, 데이터를 연결하는, 선택하는 주체의 강조점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자 아까 봤던 인터랙티브 스토리텔링처럼 열이면 열 각자의 이야기들을, 각자의 서사들을 만들 수 있는 가능성들이 생기게 됐다는 거죠. 어쩌면 이런 특성들은 여러분들에게는 너무나도 당연하고 익숙한 것일 수 있습니다. 파일명만 다르게 해서 저장하는 것들, 뭐 이런 것들도 다 가능해진 시대를 살고 있으니까요. 그런데 예전에는 그렇지 않았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네. 그리고 이렇게 데이터의 독자성과 선택과 연결의 다양성들이 부각되면서 이 데이터를 가지고 재가공을 하거나 재생산을 하는 제2, 제3의 창작물들이 나올 수 있는 가능성들 또한 많이 만들어지게 되었습니다. 일종의 팬픽이라고 하는 것들, 네, 그런 사례들이 바로 이 데이터의 그 콘텐츠화 때문에 등장하게 된 것이다 라고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야말로 데이터베이스 시대의 패러다임은요, 데이터가 존재하는 이유나 방식, 그리고 데이터들의 가치 체계와 스토리 창작 과정, 그리고 콘텐츠 산업이라고 하는 이 산업 영역 전체를 변화시키는 중추 역할을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단순한 데이터들의 집합이 데이터베이스가 아니고요. 우리들의 삶과 또 세계에 대한 경험을 구조화하는 새로운 방식으로서 이 데이터베이스 시대의 패러다임이 우리를 마주하고 있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사례를 한번 볼까요? 이동기 작가의 하늘을 나는 아톰하우스라는 작품이 있습니다. 자, 이
작품을 딱 보면 떠오르는 캐릭터가 있죠. 디즈니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미키마우스와 일본 애니메이션 캐릭터인 아톰입니다. 두 개를 결합시켜서 자신만의 하늘을 나는 아톰마우스라는 작품을 만든 거죠. 그런데 동시에 이런 생각도 좀 떠오르지 않으세요? 이미 세계적으로 유명해진 캐릭터를 한국 작가가 저렇게 가져다가 써도 되나? 저작권에 위배되는 것은 아닐까? 꼭 저작권을 운운하기 전이라도 다른 사람의 고유의 아이디어를 저렇게 가져다가 쓰게 되면 저것을 우리가 창작이라고 할 수 있을까? 모방 혹은 베끼기 수준의 작품은 아닐까? 뭐 이런 생각들이 저는 많이 들더라고요. 만약에 이런 생각에 사로잡힌 여러분들이라면 모더니즘 시대를 지배하는 패러다임에 여전히 머물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만약에 이 작품이 20세기에 등장했다면 주목을 받는 것 자체가 불가능했을 거예요. 오히려 디즈니의 캐릭터를 훼손시켰다면서 비난을 받았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현대 창작자들은 작품에 등장하는 캐릭터 하나를 요소로만 여길 뿐이죠. 그 요소가 하나의 작품, 하나의 세계관에만 머물러 있어야 한다라고 생각하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동기 작가에게도 아톰과 미키 마우스는 데스카 오사무 혹은 월트 디즈니의 전유물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저 데이터베이스에 존재하는 수많은 객체들 중에 하나일 뿐이었다는 거죠. 그 하나하나를 자신이 취하고 결합해서 재가공해서 재생산하는 그런 상상력을 발휘한 작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앞서 봤던 우리가 열광했던 어벤져스 시리즈를 떠올리시면서 연관시키시면 이해가 빠르실 것 같아요. 또 다른 사례도 있습니다. EBS 연습생이라는 신분으로 굉장히 히트를 친 캐릭터입니다. 자이언트 펭귄, 펭수. 역시 데이터베이스 시대였기 때문에 이 엄청난 성공을 거둘 수 있지 않았을까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자이언트 펭귄 펭수는요, 돌직구 발언을 막 합니다. EBS는 공영방송국이어서 자신의 어떤 그 인기를 실현시켜주기 어려운 거 아닌가. 물론 자신은 EBS라는 세계관 안에서 탄생했지만 이 탄생된 세계관을 넘어서서 KBS 사장에 대한 이야기도 막 하고요. 그 KBS로 자기가 가겠다 뭐 이런 얘기도 하고 어떤 다른 캐릭터들과 모여서 아육대라고 하는 그 아이돌들이 모여서 그 운동을 하는 경기를 하는 그런 대회를 패러디한 이육대라는 콘텐츠에서 활약을 하기도 합니다. 이런 것들이 모두 다 데이터베이스 중심 시대였기 때문에 가능한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마블의 그 시네마틱 유니버스는 이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화의 대표적인 사례라고 할 수 있죠. 네. 자세하게 말씀드리지 않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한번 직접 생각해 보세요. 자, 두 번째는 바로 모듈의 원리입니다. 모듈성이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 모듈이라는 것은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자연적인 그 구조인 프랙탈 구조에서 비롯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자기 유사성이라는 특징을 내세우고 있는 이 프랙탈 구조는요. 하나의 오브제가 그 자체로 독립성을 잃지 않은 채로 더 큰 오브제로 조합되는 원리를 말합니다. 때문에 부분의 삭제와 대체가 용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죠. 여러분들이 익숙하게 쓰시는 다양한 워드 프로그램 같은 것들이 바로 이 모듈의 원리를 가장 잘 반영하고 있는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예전의 작가 같으면 원고지에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제 글을 써가면서 자신의 이야기를 풀어야 했습니다.
그러다가 중간에 틀리면 뭐 칸이 만약에 허락한다면 지우개로 지우고 연필로 다시 쓸 수 있었겠죠. 하지만 칸이 허락하지 않다면 처음부터 다시 써야 하는 그런 수고로움을 반드시 수행했었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 이미지 속에 있는 작가의 방은 늘 원고지를 꾸깃꾸깃해서 책상 여기저기에다가 버려놓는 이미지들이 대표적이었던 거죠. 그런데 요즘 우리들이 쓰고 있는 글쓰기는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한글 프로그램이든 워드 프로그램이든 모든 데이터들이 하나씩 독립적으로 객체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언제든지 분량에 상관없이 지우고 다시 쓸 수 있게 구조화되어 있는 거죠. 이미지도 혹은 표도 얼마든지 수정하고 다시 대체할 수 있는 그런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뭐 월드와이드 웹 말할 필요가 없죠. 수많은 페이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만 개별적인 접속이 모두 다 가능하고요. 부분의 삭제와 대체가 용이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최근에 영화 작업들도 다 이 모듈의 원리에 따라서 구조화되어 있죠. 예전에는 필름으로 영화를 찍고 나면 한번 찍은 필름을 수정하거나 분리시키거나 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사운드도 분리시키고 뭐 이미지도 다 하나씩 다 따로 떼어서 컴퓨터 그래픽이라는 새로운 요소를 집어넣어서 완성시키는 식으로 그러면서도 그 각자의 오브제 자체가 독립성을 잃지 않는 그런 특징들을 보여주고 있죠. 이 모듈의 원리가 단순하게 이런 디지털 프로그램에만 등장하는 건 아니고요. 우리들의 패러다임에도 굉장히 큰 반향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바로 아이돌 그룹에서도 그 사례들을 좀 찾아볼 수 있는데요. 예전에 제가 어릴 때 소방차라고 하는 그 그룹이 굉장히 유행이었거든요. 그런데 라디오 프로그램에서 만약에 소방차를 인터뷰하겠다, 모시겠다라고 하면 이 소방차 인원, 그 멤버인 3명이 모두 다 한꺼번에 출연할 수 있어야지만 모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 얘기는 뭐냐면 이 셋이 삼위일체처럼 셋이 반드시 모여야 소방차라는 그룹이 완성된다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거죠. 개별적인 독자적인 데이터를 독자성을 인정하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아이돌들은 어떻습니까? 해처 모여가 얼마든지 가능한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아이돌 그룹, 다른 아이돌 그룹과도 해처 모여가 가능하죠. 이름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납니다. 저 밑에 있는 요 그룹처럼 현실에 있는 아이돌 4명과 가상의 아이돌 4명이 한꺼번에 하나의 집합체를 이루면서도 동시에 그들이 언제든지 분리되어서 유닛들을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특성들까지도 요즘은 선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특징들은 모두 다 모듈성의 원리에 의해서 발현된다고 보실 수 있습니다. 그야말로 이 모듈이라는 것은 앞서 말씀드렸던 데이터베이스의 콘텐츠화를 기반으로 해서 독자적인 어떤 작은 부분들을 인정해주고 전체 구조도 인정해주는 문화 전반을 이끄는 패러다임으로 확장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의 콘텐츠 안에서 여러 캐릭터들을 구조화하는 여러 캐릭터들의 특성들을 살펴보는 모듈에만 그 가치를 두는 것이 아니라 이종 간에 한 장르 안에서 다른 어떤 콘텐츠 간의 결합도 또 다른 장르 서로 이 다른 장르 간의 결합도 얼마든지 가능한 그런 컨버전스들을 만들어가고 있다라는 가치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이런 것들이 트랜스미디어라고 하는 미디어 간의 경계가 무너지고 미디어 간의 결합으로 인해서 거대한 서사가 만들어지는 그리고 참여적인 서사가 만들어지는
트랜스미디어 스토리텔링이라는 새로운 양상들도 등장시키고 있다라고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세 번째 특징은 바로 창작 주체의 대중화입니다. 2006년도 타임지에는 굉장히 재밌는 표지가 하나 있습니다. 원래 이 타임지는 매년 말에 올해의 가장 이슈가 되는 올해의 인물이라는 코너를 통해서 표지 디자인을 해오고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2006년도에 선정된 올해의 인물은 바로 이 표지였습니다. 컴퓨터 스크린, 컴퓨터를 한 대 띄워놓고 거기에 U라는 글자를 넣어 놓는 거죠. 특히 재미있었던 것은 이 컴퓨터 스크린이 약간 비치는 종이로 프린팅을 했다고 해요. 그래서 이 타임지를 보고 있으면 이 U라는 글자와 함께 나의 얼굴이 비춰지고 있는 거죠. 즉 다시 얘기하면 올해 주인공은 바로 너야 라는 메시지를 담은 표지였다고 합니다. 왜 타임지는 이런 표지를 이런 표지를 담았을까, 디자인했을까요? 2006년도가 어떤 해인지를 조금 되돌아보면 2006년도는 컴퓨터의 CPU의 발전 속도가 어마어마하게 가속화되던 때였다고 합니다. 그야말로 계산기로 탄생했던 컴퓨터로 할 수 있는 일들이 많아졌다는 거죠. 이미지와 모션이 컴퓨터를 통해서 만들어졌고 또 보여지고 그러면서 대중들이 멀티미디어로서의 컴퓨터를 드디어 만날 수 있게 된 해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인터넷 업계에서 가장 많이 언급됐던 단어가 바로 웹 2.0과 UCC였어요. 웹의 진화를 통해서 우리가 웹 2.0과 UCC가 얼마나 대단한 혁명인지는 알 수 있습니다. 초창기 웹이 정보를 게시하고 또 요 페이지를 잠깐 볼까요? 네, 초창기 이게 아니고 죄송해요. 초창기 웹이 정보를 게시하고 또 알리는 그런 목적으로 쓰였다면 웹 2.0 시대에는요 참여, 공유, 개방이라고 하는 세 가지 가치를 중무장해서 사용자들로 하여금 능동적이고 창조적으로 이 콘텐츠를 수용하고 더 나아가서 콘텐츠를 제작할 수 있게 운용할 수 있는 주체로 활동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시스템들을 밑바탕에 깔아준 시대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창작자들이 자연스럽게 이 자신들이 무언가를 컨텐츠를 만들어서 그것을 대중들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어떤 패러다임에 익숙하게 된 거죠. 근데 이런 패러다임이 가능하려면 단순하게 웹만 진화해서는 안 되죠. 웹뿐만이 아니라 누구나 다 창작할 수 있는 저작 도구들도 다양하게 나와야 하고요. 만드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대중들에게 이 컨텐츠를 선보이게 하려면 이 컨텐츠를 올릴 수 있는, 서비스할 수 있는, 유통할 수 있는 그런 다양한 플랫폼들도 등장해야 하고 그리고 그 플랫폼을 통해서 컨텐츠가 선보여졌을 때 어떤 경제적인 이득을 취할 수 있는 상업적인 흐름도 그런 구조들도 만들어져야 합니다. 그런 것들이 지금 이 시대에는 모두 다 만들어지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창작 주체의 대중화의 배경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더불어서 누구나 창작할 수 있는 1인 미디어의 시대가 이제 도래하게 되면서 잘 알고 계시는 것처럼 요즘 초등학생들의 희망사항이 크리에이터, 유튜버다. 뭐 이런 것, 그게 1, 2위를 다투고 있다. 뭐 이런 기사들도 여러분들이 많이 보셨을 겁니다. 그런 맥락에서 이 장표를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렇게 웹 2.0 시대를 지나면서 이제 우리가 웹 3.0 시대로 진입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스토리텔링은 또 어떻게 변해가고 있는가? 컴퓨터로 글과 그림, 영상, 음악을 제작하는 시대. 작가가 글을 쓰고 편집자나 출판사가 그 글을 유통해 주는 것이 아니라 누구나 내가 쓴 글을 볼 수 있게 된 1인 출판도 얼마든지 가능하게 된 그런 시대. 그리고 플레이어가 주인공이 되는 게임 미디어가 등장하고 개인의 일상을 브이로그에 담아서 유튜브에 올리고 또 공유하는 그런 시대가 우리의 시대라고 할 수 있죠. 크리에이터라는 직업이 탄생했고요. 스토리텔링의 기존 경계가 파괴되면서 영역들도 다양하게 확장되고 있습니다. 이런 시대를 우리가 스토리텔링 관점에서 보게 되면 다시 쓰기의 스토리텔링 시대가 열렸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시 쓰기가 어떻게 펼쳐지고 있는지 한 가지 사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이야기가 만들어지려면 네 가지 요소가 있어야 한다고 합니다. 발터 베냐민의 이야기인데요. 바로 가능성과 개연성, 잠재성, 그리고 필연성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조금 어렵죠? 그래서 제가 구체적인 사례를 가지고 왔습니다. 예를 들어 응답하라 1988을 보시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은 바로 덕선이입니다. 덕선이가 어릴 적부터 함께 자라왔던 네 남자친구, 동룡이, 선우, 정환이, 태기, 이 네 남자친구 중에 어떤 친구와 결혼하게 될 것인가 라는 것을 핵심 플롯으로 해서 이야기가 진행되는 거죠. 드라마의 시간이 지날수록 또 서사가 진행될수록 수많은 가능성들은 작가에 의해서 선택된 특별한 플롯으로 집중됩니다. 무슨 이야기냐면 맨 처음에 드라마가 시작될 때 덕선이의 남편이 될 친구들은 동룡이, 선우, 정환이, 택 이 네 친구 모두 가능성의 영역, 저 주황점이 있죠? 가능성의 영역에 머무릅니다. 그런데 드라마가 진행되면서 덕선이의 남편으로서의 가능성의 영역에서 동룡이가 가장 먼저 빠지게 되죠. 그래서 동룡이는 가능성의 영역에서 잠재성의 영역으로 비껴 나가게 됩니다. 이후에 선우가 잠재성의 영역으로 빠져나가게 됩니다. 드라마가 후반부로 갈수록 관객들은요, 덕선이가 정환이하고 결혼할 것인지 아니면 태기하고 결혼할 것인지에 대한 궁금증을 더해 가게 되죠. 그리고 결국 이야기가 종결되는 지점에서 정환이가 잠재성의 영역으로 밀려나고 태기, 덕선이하고 필연적으로 결혼하게 되는 구성으로 이 스토리가 만들어집니다. 이런 스토리들, 그러니까 이런 서사 상태 살촉 구조는 인류가 이야기를 창작한 일에 통용되었던 구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재밌는 일이 벌어지죠. 이 드라마가 끝납니다. 그러자 사용자들이 난리가 납니다. 왜 덕선이가 태기하고 결혼을 해야 하느냐? 어남녀 아니었느냐? 짜증난다. 이야기를 다시 돌려보자. 덕선이는 정환이하고 결혼할 수밖에 없는 복선이 있다. 이런 메시지들을 서로 주고받게 된 거죠. 만약에 과거였다면 그런 후기를 남기는 것에서 그쳤을 겁니다. 그런데 오늘날 디지털 시대, 즉 창작의 주체가 된 대중들은요, 이 작가의 구조 이야기를 그대로 수용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자신들의 예상하고 다르게 서사가 종결되자 문제를 제기하면서 이 잠재성의 영역으로 밀려난 서사 요소를 주목하게 됩니다. 덕선이가 태기가 아닌 정환이를 선택했을 때 서사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을지에 대한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덕선이와 정환이의 러브 스토리텔링을 진행하는 거죠. 실제로 이 마지막 회가 끝나기도 전에
팬카페나 웹소설 플랫폼에서는 덕선이와 정환이의 사랑 이야기가 막 창작되고 유통되었습니다. 한두 편이 아니었어요. 굉장히 활발한 창작 활동들이 일어났던 겁니다. 뿐만 아니라 조연으로 나왔던 덕선이의 친구도 있어요. 그 친구를 주인공으로 만든 팬픽 소설도 창작되어서 소개되었습니다. 이제 향유자들은 그야말로 작가의 개연성과 필연성의 상태가 납득되지 않을 경우에는 잠재성 영역에 있던 요소들을 끄집어내어서 새로운 개연성과 필연성으로 제2의, 제3의 창작물들을 창작하게 된 것이죠. 향유자들은 이제 스스로가 작가가 되어서 서사를 발생시키는 그 일에 익숙하게 된 것입니다. 그야말로 다시 쓰기라는 문화에서 새로 쓰기 혹은 함께 쓰기로 진화하는 스토리텔링 양상들을 만들어 가고 있다는 건데요. 이 디지털 시대의 스토리텔링들이 다시 쓰기의 특징을 가지고 있었다면 그야말로 이제 트랜스미디어라는 스토리텔링의 시대에는 새로 쓰는, 그러니까 비어있는 스토리 조각들을 내가 직접적으로 찾는 여정을 만들어 가거나 함께 쓰는, 우리가 세 번째 단계에서 봤던 집단 지성을 활용해서 독자나 관객 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로 이야기 자체를, 오리지널 이야기 자체를 완성시켜가는 그런 새로운 양상들도 이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정리를 좀 해보자면 인쇄 시대의 스토리텔링들은요, 유일무이한 천재 작가가 치명적인 갈등을 내포한 사건을 중심으로 빈틈없는 플롯을 만들었습니다. 주인공은 평범한 우리들보다 우월성을 가지고 있는 인물들이었고요. 그 작가가 만들어낸 이 서사는 완결한 구조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아름다움 그 자체였죠. 그런데 이제 디지털 시대로 넘어오면서, 트랜스미디어 시대로 넘어오면서 서사의 가치가 변화하기 시작합니다. 대중들은 작가가 만들어 놓은 완결된 서사가 아니라 내가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해서 만들어가는 그런 서사를 원하고 있습니다. 내가 향유자가 참여하려면, 그렇기 때문에 이야기들은 대부분 문제 기반의 사건들과 실마리들을 제공하면서 펼쳐지고요. 사용자들의 우발적 스토리텔링을 존중하는 개발자들의 마음이 반드시 반영되어야 이런 이야기들이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미디어 간의 경계는 무너지고 복수의 미디어를 전방위적으로 활용하면서 오늘날의 이야기들은 만들어지고 있다는 특성을 가지고 있죠. 이렇게 이야기는 새롭게 매일매일 쓰여지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모든 곳에 있는 이야기들, 모든 것이 이야기인 새로운 세계의 도래를 여러분들께서 이끌어 가시길 바라봅니다. 감사합니다.